위원장, 아유, 진짜 헷갈리네. 이게 역시 카메라라는 게 무서운 것이야. 사실 꼭 해야 되는 일이라서 하긴 하지만은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을까 심리적인 부담도 있고 강한 또 이제 희망과 기대가 있으니까 어느 쪽으로나 부담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대개 예측 가능성이 있고 김정일 위원장이 내놓을 카드는 조금 예측 가능성을 좀 넘어설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기대 이상의 소득, 그런 가능성이 좀 있죠. 만난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북 간에 만난다는 것, 그냥 김대중 대통령, 김정일 위원장 악수 딱 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타전된 그것 자체가 주는 메시지.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 특히 자식을 군대에 보내놓은 어머니에게 주는 메시지가 얼마인지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북쪽에 대해서 주어야 될 메시지는 우리는 당신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할 것이다. 그 7.4 공동성명부터 여러 가지 선언 만들었는데 지금 그냥 종이짝에 불과한 거 아니냐. 우리 민족끼리 하기로 해놓고 자주성이 없지 않느냐. 특구하자고 하는데 우리로서는 아무런 아직까지 이득을 본 것이 없다. 그래서 하든 개성공단이나 잘 해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참 얘기가 이제 꽉 막히는 거죠. 뭐하러 오라 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 오라 해놓고 이렇게 서로 논쟁이나 하고 말자 그런 건 아닐 텐데, 그때 이제 머릿속에 하나 들어오는 것은 개혁 개방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점심 때 내가 우리 수행원들하고 얘기하면서 개혁 개방에 관한 얘기,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역지사지하자. 우리가 듣던 대로 거침없이 말하는 사람이다. 그건 맞는 것 같고요. 대화가 되는 사람이다. 오래 얘기하면 말이 좀 통할 수 있는 사람이다. 실무적인 많은 문제에 있어서 말하자면 상당히 융통성 있고 유연하게 어떤 결정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좀 그렇게 대화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북쪽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진 않았지만은 가장 유연하게 느껴진 사람은 김정일 위원장이고, 내가 가장 공을 들였던 것이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그것인데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NLL이 들어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협력 과제가 한꺼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NLL 문제 때문에 충돌이 있었지 않습니까? NLL 문제라는 것이 단박에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또 아닙니다.
그래서 NLL 문제는 좀 근본적인 문제는 뒤로 좀 미루고 그 위에 평화, 경제협력 이런 그 합의를 해서 경제협력을 위해서 NLL과는 관계없이 필요한 만큼 서로 협력하고 일정한 평화지대 같은 것을 만들어 놓으면 그야말로 그건 꼭 먹고 알 먹고 하는 좋은 사업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평화선언이라는 것이, 평화선언이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이미 그 9.19 선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9.19 선언이라는 그 내용이 굉장히 풍부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 안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9.19 선언 이행한다. 이러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일단 부시 대통령이 종전선언 하자고 발언은 해놨지만 그것이 아직까지 공식화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정일 위원장하고 나하고 이걸 합의해버리면 순차적이긴 하지만 그것이 말하자면 공식화되는 것이죠. 그걸 굳히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래서 그 평화선언에 관한 합의, 그것도 상당히 나는 공을 들였습니다. 다음 정부에 뭐 부담을 준다든지, 다음 정부하고 노선이 틀리다든지, 공연히 정치적 트집 잡는 것 외에는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난날 88년도에 77선언에서부터 이후에 91년에 남북 기본 합의라든지 남북 관계는 한나라당이 그동안에 만들어 놓은 틀 위에서도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없던 것이 한 가지 있죠. 한 가지 신뢰가 없었던 것입니다. 남북 간에 그 제도적인 합의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남북 간에 신뢰가 없었던 것입니다. 남북회담 가지고 여야 간에 무슨 많은 정책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또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싸워서 왔는데 실제로는 차이가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신뢰성입니다. 상대방의 그 인격에 대한 신뢰라든지 상대방의 도덕성에 대한 신뢰라든지 이런 신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상대방이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상대방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을 해소해 주는 것이 신뢰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흡수통일 또는 무력공격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없다고 확실하게 해줘야 하고 분명하게 믿게 해주는 것이 신뢰입니다. 딱 당선하고 보니까 지금 말하자면 북핵 문제 때문에 북미 관계가 막 악화되고 이제 북한에 대해서 폭격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막 나오고 절박한 분위기였습니다. 그 뒤에 이제 한 곱이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 참 우여곡절도 많았고 아주 어떤 힘들었던 까마득한 옛날 얘기를 회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그 북폭설 하나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경제 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투자를 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북폭.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아니 북폭이라니. 그 무슨 소리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미 간의 갈등으로 계속 몰아가니까 갈등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잘 관리하고 있다는 제스처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한미군 사령부에 가서 서로 악수하고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만
기분이 그렇게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으로 추동군 사령부에 먼저 방문해가지고 악수하고 사진 찍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좀 서글프긴 하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렇게라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 경제 투자자가 빠져나갈 거라고. 그래서 이제 투자자 단체들을 찾아갔죠. 주한 미 상공회의소라든지,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 쪽에 찾아갔죠. 찾아가서 그 한국에 말하자면 안보 불안이 없다. 갔는데, 질문이 좀 뜻밖이었어요. 북핵 괜찮냐? 남북 관계 괜찮냐? 이 질문이 아니고, 한미 관계 괜찮냐? 한미 동맹 괜찮냐? 이걸 핵심적으로 질문을 해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한미 관계에 있어서의 원만한 관계, 이런 것을 과시할 필요가 있었죠. 좀 급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사령부도 얼른 쫓아가고, 대통령 되고 제일 첫 번째 중대사가 미국 방문이었습니다. 그게 우리 한반도의 상황이죠. 일단 평화적인 해결, 그 다음에는 대화에 의한 해결까지 이제 이렇게 진전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차례 갈등이 있다가 북한의 핵보유선언이 나오고, 핵 문제가 터졌을 때 국내외에서 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버렸거든요. 칠 수도 있다 이렇게 됐을 때 북쪽이 할 수 있는 대안은 뭐겠어요? 항복할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버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칠 수도 있다는 이 얘기가 나왔을 때 명확하게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해서 과연 남북 문제가 풀릴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미국하고 상당히 많은 대화, 때로는 논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아마 내가 미국 갔을 때 대화에 의한 해결이라는 약속을 받아내게 되죠. 그 다음 정동영 특사가 김정인 위원장 만나고 9.19 선언 있고, 그래서 이제 잘 가더니 또다시 BDA 사건이 불거져서, 그래서 다시 이제 미사일 발사, 핵실험 여기까지 간 거 아닙니까? 우리 과학연구 부문에서는 주체 95 2006년 10월 9일 지하 핵시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때 제일 어려운 것은 우리 국내 언론입니다. 국내 언론이 미국의 강경파들 쪽보다 더 강경한 쪽이죠. 언론만이 아니고 야당도 있네요. 더 강하게 협박하고 더 강하게 비난하고 제일 힘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도 지금 이 시점에서도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때 그 사람들이 요구했던 대로 했더라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해서 남북 관계든 한반도 평화든 동북아시아 평화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지 아무 대안도 없이 그냥 몰아만 붙이고요. 근데 그것이 제일 힘든 일이었죠. 우리가 이 협상할 때 항상 쓰는 우리의 전략 이론이 당근과 채찍 이론이거든요.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같은 대화를 얘기하더라도 채찍 이론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그것은 결국 대화론이 아니고 정도를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결국 판이 깨지는, 말하자면 강경론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수준을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적어도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선, 평화를 깨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채찍은 쓰지 않겠다는 원칙을 우리가 확고하게 그리고 강하게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근을 제공하자, 이익을 제공하자 이런 것이죠. 이익이라는 게 뭐 안전보장, 관계 정상화, 경제 지원 이런 순서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고 하는데 거기에서 미국과의 사이에서도 굉장히 힘겨운 줄다리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북핵 문제 같은 것은 그때그때 뭐 계속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상황이 아주 변화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그 본질적인 구도는 변함이 없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북핵 문제 바탕에 깔려 있는 그 본질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양쪽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말하자면 5년 동안 그 한반도에서 미국이 얻은 확실한 정보는 한국 정부는 말하자면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북한에 대한 뭐 무력 공격이라든지 그 이상의 강한 압력의 행사라든지 또는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제재를 한국 정부가 순순히 수용하지 않는다는 점. 절대로 평화를 깨는 어떤 그 모험도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경험을 거쳐서 확인했다는 것, 그것이 미국이 마지막에 이 결단을 하게 된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문제가 풀려간 한 서너 가지의 요인 중에서 한국 정부의 일관성도 분명히 그 사태 해결에 한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자랑 같네요. 중요한 것은 역사적으로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에 대한 인식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정치인을 평가할 때, 어떤 정치인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그 사람이 그 시기의 역사적 과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으며 그 역사적 과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평가의 잣대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그 남북 간의 평화, 통일 이런 문제를 그냥 남북 간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동북아시아에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대결은 400년 전 임진왜란 때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나중에 어떤 냉전의 대치선으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런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의 역사적인 대결 구도, 그 대결 구도가 결국 이번 우리 한반도의 분단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지금도 그 대결적 질서가 그냥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북 간의 협력, 통합 이런 것을 얘기할 때는 항상 동북아시아 질서 전체를 놓고 그렇게 전략을 짜나가야 됩니다. 날들어 가끔 너 왜 자꾸 친미하냐?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북 문제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친미도 하고 친북도 하고 친중도 하고 친소 친일 다 해야 됩니다. 고전적 의미에서의 친일은 아니지만은 특히 지금 핵심 쟁점이 북핵 문제고 북핵 문제의 핵심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이거든요. 북한과 미국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양쪽의 갈등을 풀어나가야 되거든요.
우리의 말하자면 권고, 조언이 받아들여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외에 우리가 아주 결정적인 지렛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작은 지렛대를 조금은 쓸 수 있지만 결정적 지렛대는 없거든요. 이라크 파병의 문제는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생각해 보아도 대통령을 맡은 사람으로서는 회피할 수 없는 또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역사에 오류를 기록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기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구나. 그런 것을 새삼 느끼면서 참 대통령 자리가 어렵고 무겁다. 하나는 그 미국의 국민들이 아마 상당한 배신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미 관계를 좀 지금과는 다른 관계로 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방향이지만은 그러나 하루아침에 무슨 한미 간의 관계를 등을 진다든지 또는 갈라진다든지 이렇게 급격하게 전환하려는 그런 변화는 좋은 일이 아니죠. 국제 무대에서 우리가 미국의 힘을 빌려야 될 일도 많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당시 파병 외교는 아주 효율적인 외교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당시의 분위기는 특히 우리 한국의 보수 진영의 분위기는 적어도 10,000명 이상을 전투병으로 전투부대로 보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아주 일반적이었습니다. 청와대 안에서도 그런 생각이 두 쪽으로 쫙 갈려가지고 예를 들면 10,000명, 적어도 5,000명 그렇게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렇게 했는데 결국 3,000명 전투병인데 비전투 임무로 그렇게 보내게 된 것이죠. 어쨌든 파병 반대를 하진 않고 미국하고 계속 협상을 해서 시간을 끌면서 협상을 해서 결국 3,000명 그리고 비전투 임무 이렇게 딱 마무리 짓고 미국으로부터 대단히 감사하다는 그런 인사를 듣고 그 이후 이제 한미 관계에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처리해 갈 때마다 상당히 우리 자이툰 부대가 이제 좀 정서적으로 지렛대 노릇을 계속하는 그런 역할을 했으니까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남북 관계를 병행해 갈 때 한국 정부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자기들이 그냥 앞질러서 해버리고 이렇게 입장을 난처하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미 관계라는 것이 문제가 다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만큼의 우호 관계는 잘 관리되고 있다. 전시작전 통제권 행사를 통해서 스스로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건 이제 정치 얘기인데 작동권 환수할 때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종전 주장을
아무 거리낌 없이 뒤집는 그런 말하자면 사회 지도층이나 언론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대단히 환멸을 느끼죠. 주한미군의 재배치, 용산기지 이전, 이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선언했던 거지 않습니까? 작통권 환수 문제 마찬가지이죠. 한미동맹 말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중에서 내가 대통령 될 때 아주 중대한 그 과제 하나가 비자 면제였습니다. 비자 면제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 FTA 같은 것도 문제이죠. 주한미 대사관 문제도 그냥 걸려 있었죠. 한미관계에 걸려 있던 굵직굵직한 정책 현안들을 해결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 무슨 재발하듯이 그죠? 묻어놨다가 다시 재발하고 묻어놨다가 다시 재발하고 그것이 끊임없이 한미관계에 쟁점이 되고 그것이 국내 정치 쟁점이 되고 옥신각신했는데 그것이 별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내가 대통령하고 있는 동안에 다 정리했습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갈등의 소재들이 다 없어진 겁니다. 앞으로 한미관계에서는 별로 싸울 일이 없어요. 괴롭습니다. 나도 대통령 될 줄 알아서 미리 좀 연습을 해두는 건데 윗자리에 앉으면 불안해서 잘 못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을 위험 있게 또는 행동을 기품 있게 이런 것을 별로 할 필요가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았고 잘 몰랐죠. 뭐 그냥 다 준비 안 된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점에 있어서 내가 승복하지 않고 다른 점에 있어서는 승복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언어와 태도에서 품위를 뭐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 좀 준비가 부실했던 것 같아. 이 점을 인정을 하죠. 스웨덴의 아주 그 훌륭한 지도자로 뭐 케네디처럼 유명한 그런 그 지도자인데 그 사람이 83년경에 경호를 해제하고 아내와 함께 이 극장에 갔다가 저격을 받아서 죽어버렸습니다. 계엄 선포하고 뭐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거나 하질 않았지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지도자도 없고 보통 시민과 같은 높이에서 걸어다니는 시민 지도자도 없고 그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부럽죠. 우리도 그런 나라 한번 만들어보자 뭐 이런 희망을 얘기를 했었죠. 참여정부가 뭐 했냐? 내가 참여정부 기간 동안에 해야 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내가 공약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공약한 것 중에 못 이룬 것이 뭐죠? 상식이 통하고 원칙이 지켜지고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사회, 뭐 성적이 별로 나쁘질 않을 텐데요. 정경유착, 반칙과 특혜, 특권이 없는 사회, 뭐 성적이 별로 나쁘질 않을 텐데요. 4대 권력기관 다 손 놓아버리고 또 뭐 비합법적인 권력수단 일체 쓰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보기 따라 아주 약한 정부가 된 것이죠. 그런데 또 결과적으로 보면 다른 정부들이 다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다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매우 강한 정부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은 앞으로 말하자면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거는 물리적인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지지 또 그 일의 정당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권력은 정통성에 있다고 말할 수 있죠. 말하자면 새 집에 들어와서 새 살림 꾸리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 딴에 새 집에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쓰레기들이 많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할 몫을 다시 수준을 낮추어서 구시대의 막내 노릇 마지막 청소부 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 밥상 위에 그 먹기 좋은 것은 앞에 정부들이 다 잡수시고 정말 이제 뭐 질기고 어려운 것들만 잔뜩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런 문제들을 참여정부에서 설거지를 다 잘했다. 저는 그렇게 가끔 비유를 들어서 설거지 정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방패장 문제만 해도 한 20년 묵은 문제이고 이전 정부가 매번 하려고 하다가 다 실패한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전력의 40%가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부산물을 처리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수도 이전, 저것은 60년대부터 시작된 논의이고, 그동안에 뭐 또 여러 번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시도가 됐고, 우리 언론들도 끊임없이 주장해오던 과제입니다. 그러나 못했던 과제입니다. 작통권 문제도 20년 전부터 시작된 것이고, 용산기지 이전도 마찬가지. 뭐 이렇게 그 상당히 오랜 동안 우리 해결 과제가 많이 밀려 있었습니다. 이거 다 20년 이상 밀려 있었고 우리 언론들도 다 해야 된다고 주장하던 것들이죠. 그 돈이 드니까 반대하고 또 예 집단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그 다음에 그 행정수도 같은 것은 서울 사람들이 반대하고 표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자꾸 뒤로 밀리게 된 것이죠. 국정을 책임 맡은 사람은 때로는 그 여론이 마다하는 일, 좀 시끄러운 일, 그런 일도 그 감당을 해야 됩니다. 요즘요, 국민의 눈높이라는 용어를 쓰는 또 지도자들이 있어요. 국민의 눈높이는요, 이승만 독재 시절엔 거기 다 찍어주고, 또, 박정희 쿠데타 있고 나니까 또 거기 뭐 그 민정 참여하는 헌법에 다 찍어주고, 그러나 그건 국민의 눈높이였지만은,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의 바탕에 흐르고 있는 진짜 국민의 눈높이, 하나 역사적 실체로서의 국민의 눈높이는 4.19에 있었고 80년 79년 부마항쟁, 80년 광주항쟁, 87년 6월항쟁, 이것이 또한 국민의 눈높이거든요. 그 시기 출렁이는 여론의 바탕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또 하나의 국민들의 의지와 정신이 있다. 그래서 귀는 기울여야 하지만은 국민의 눈높이라는 데 대해서는 그 역사의 눈높이라는 제안을 새롭게 하고 싶어요. 대통령 노무현 탄핵 소추안 선포합니다. 탄핵 때는 그야말로 담담하게 시간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때가 아주 고통스럽고 불행한 시기였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연일 탄핵을 규탄하고 저를 지지하는 촛불 시위가 계속 되고 있어서 내가 고통스럽다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정치적 발언 한마디가 탄핵 사유가 됐는데 그건 어느 나라에도 없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은 열린우리당의 창당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열린우리당은 창당하지 않을 수 없는 정당이었죠. 지역정당이라는 것을 우리가 벗어나서 전국정당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는 정치적 당위가 그 동기가 되어 있지만은 또 현실적으로 그 민주당에서 내가 후보일 때 외부의 다른 후보와 내통하고 말하자면 그 해당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그 내가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도 당 개혁을 반대한 것이거든요. 그 당시 국회 4분의 3이 적대 세력이니까 그 탄핵 발의가 통과된 것이죠. 그 한나라당은 처음부터 그 저의 당선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10년 얘기하는데 경제만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리 경제가 엎어져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5년 동안 엎어진 경제를 일으켜 세워놓았죠. 참여정부는 이제 그 뒤를 이어서 갔는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가 어렵습니다. 몸이 허약해진 사람에게, 중병에 걸린 사람에게 주사 몇 대로, 영양제 몇 대로 당장 일으켜 세워서 걸어라, 뛰라 이렇게 할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무리한 정책을 쓰다가 몇 년 뒤에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던 여러 차례의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이 아닌 것은 원칙으로 바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어렵다는 이유로, 당장의 발등에 불을 꺼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원칙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경제가 파탄이 났다고 하는데 5년 내내 경제 파탄이지 않습니까? 유행이지요. 경제 파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올 여름에 인천공항을 거쳐서 빠져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해외 가서 쓰고 온 돈의 규모는 사상 최대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경제를 적실하게 표현한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은 우리 국민 경제의 중요한 한 지표인 건 맞죠. 왜 하필이면 주식 가격은 인정하지 않아요? 주식 가격은 우리나라 기업의 미래 가치에 대한 우리 기업의 미래 가치를 반영한 것이 주식시장의 주식 가격이죠. 2004년부터 2005년, 6년 사이에 외국 투자자들은 우리 주식시장에 많은 투자를 했고 우리 국내 투자자들은 투자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5월달이 되면은 또 이런 보도가 나오지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이만큼 벌어간다. 국민 배 아프게 만드는데 한글 신문 보는 사람이 누가 투자하고 싶겠냐. 결국 그렇게 됐고 그 사람들은 지금 엄청 벌어서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경제가 망한다고 하는데 누가 투자를 하고 누가 소비를 할 수 있겠느냐. 전혀 책임 없이 보도하지요. 대통령 깎아먹으려고 우리 경제까지 깎아먹었어야 되겠냐. 제일 중요한 것이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제 성장 몇 % 되고 수출 얼마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무너진 중산층이라든지 불안해진 일반 그 직장인들의 문제들을 오로지 성장만으로 해결하자고 소위 70년대, 80년대 노래를 그냥 반복해서 부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 성장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경제하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 그 언론, 국민 모두가 생각을 좀 다시 해야 됩니다. 중학교 때 내가 매년 10cm씩 이렇게 컸다고, 대학생도 자꾸 10cm씩 커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맞질 않죠. 한국 경제도 이미 OECD 국가지 않습니까? 성장률이 그 수준에 맞게 조정돼야 되는 것이죠. 그 수준을 무리하게 뛰어넘으면은 그 인플레라든지 금리 상승이라든지 이런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느 나라 없이요, 어지간히 시스템이 돌아가는 나라에는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경제가 죽었다 살았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소위 발전국가라고 하는 특수한 작은 케이스에서만 경제가 이륙하는 단계에서 독재 지도자가 한 역할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이론적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특수한 시기 이외에는요, 어떤 정치 지도자에 의해서 그 경제가 죽었다 살았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경제가 가장 체력적으로 건강합니다. 기술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죠. 기술 수준도 지금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축구팀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초 체력 있고 기술 수준 이만하면 뭐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한국 경제 수준에서는 컨디션이 아주 좋은 수준이라는, 지금 경제가. 참여정부 5년 내내 민생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나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러나 가슴만 아픈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진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 대해서 꼭 한마디 해두고 싶은 것은, 정말 변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양극화라는 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가 부닥쳐 있는 문제이고, 그다음 우리 정부 초반에 민생의 어려움은 바로 2003년 그 당시의 경제 위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 뿌리는 IMF 그 위기에 있고, 당장 어려운 사람들은 뭔가 정부가 해주길 바라고, 또 야당은 당장 경기를 살려내라고 야단을 치지요. 언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당장 경기를 살려내려면은 무리한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면 반드시 뒷날 우리 경제가 다시 큰 위기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것이 경제의 법칙입니다. 말하자면 흥분제 같은 주사는 절대 놓지 않겠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삼저 호황과 신도시 건설로 인해서 경기가 과열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정시부양, 그리고 제조업 경쟁력 강화 대책, 무슨 4.4 조치인가 이런 것을 했었죠. 그걸로 부동산 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92년도에 심각한 불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되고 난 뒤에 부실기업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말씀해놓고 또 김영삼 대통령은 신경제 100일 취임하자마자 했거든요. 그것도 역시 후유증이 남았죠. 그래서 경상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로 쌓이다가 결국 외환위기까지 와버렸지 않습니까? 국민의 정부에서도 99년에 부동산 규제를 풀어버렸죠. 그리고 카드 대출, 길거리에서 카드 파는 것, 이런 것까지 전부 방치해버렸습니다. 2001년에 3.8%로 푹 가라앉았죠. 국민들과 언론이 난리가 났죠. 못 살게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책을 왕창 써가지고 2002년도에 7% 플러스 성장을 한 것이죠. 근데 그 후유증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았습니까? 요즘 5억, 6억 받는 사장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요, 그게 그냥 부장보다 조금 더 받는 수준이 옛날 사장 월급이었는데, 이게 미국식 바람이 불어 들어와가지고, 부장 월급보다 10배 받아버리는 사장, 20배 받아버리는 사장, 이렇게 되니까, 신입 사원하고는 100배 차이가 나버리죠. 그런 그 현실이니까, 앞뒤가 멀었습니다. 근데 이건 외환위기 덕분도 아니고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덕분도 아니고 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하나의 조류입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데 대처해 나가야 되는데 외환위기로 그냥 내리막이 아니고 벼랑 끝으로 굴러 떨어져 버렸죠. 거기서 시작해야 되니까 더 어려웠고, 그 다음 우리나라에는 복지제도, 복지 과잉은커녕 복지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격차, 많은 중간층 또는 중산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굴러 떨어져 내려왔을 때 이것을 다시 소득을 보전하고 사회적 지위를 보전해 나가는, 말하자면 제자리로 다시 걷어 올리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는 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실은 90년대 초반부터 아주 빠른 속도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좀 게을렀고, 또, 외환위기로 또 한 번 더 엎어버렸고. 복지냐 성장이냐 그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주 이제 옛날 사람들이죠. 지금 어느 나라에서 복지냐 성장이냐 이것 갖고 논쟁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또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이런 것은 정책으로서 증명돼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클린턴도 그랬고, 영국의 토니 블레어도 그랬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습니다. 지금도 분배냐 성장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날 이 복잡한 문제를 절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참여정부의 업적에 대해서 시비가 있는 것이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 좀 가혹한 평가다.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아직도 까마득하게 작지만은 지난 5년 동안에 우리 재정 규모의 20%에 있던 복지 재정을 28%까지 이렇게 밀어 올렸는데 그게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 숫자로서는 그걸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참여정부가 결코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소홀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점에 있어서 제일 열심히 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지 정책의 아주 기본적인 주춧돌은 국민의 정부에서 다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골조만 있는 집이죠. 그래서 나머지 집을 완성하고 내장까지 다 한 것은 참여정부라고 생각합니다. 비전 2030은 아주 쉽게 말하면 성장도 하고 복지도 하고 미래의 성장과 미래의 복지까지 다 해결하자, 그런 프로그램이죠. 근데 단순한 그런 어떤 정책 구상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재정 계획을 2030년까지 재정 계획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2030이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점이 참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2005년도에는 하도 이제 경제 위기 이게 나오고 해서 제가 그리고 부동산이 울렁거리고 해서 그래서 제가 주식형 펀드를 샀어요. 내가 주식형 펀드를 삼으로써 우리 경제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대통령이 우리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해 주자.
부동산으로 가지 말고 나를 따라오시오. 그때 나 따라온 사람들은 다 돈 벌었지, 지금. 내 요체는 결국 땅 많이 가진 사람,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반대하는 정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 뭐냐면 부동산 그 거래 실명제 그것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 보유세 제도를 관철해 나가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정책의 요체는 보유세, 거래 실명제를 통한 부동산 거래 투명화. 그렇게 되면 그 장기적으로 부동산 투기는 설당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말하자면 땅 많이 가진 사람, 돈 많은 사람, 결국 우리 사회에 힘 있는 사람들이 반대해 왔기 때문에 매번 정권이 공약을 내걸었다가 매번 다 실패한 정책이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참여정부에서 그 보유세제를 그것도 적당히가 아니고 확실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한나라당에서 비판이 많죠.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그 보유세제 현실화 때문에 과표가 많이 올라간 것이 여러 번 보도돼서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고, 각 정부 평균을 쳐보면은 외환위기가 있었던 뭐 그런 특수한 시기를 빼고 나면은 참여정부 평균 부동산 상승률이 뭐 그렇게 높은 것은 또 아닙니다. 실수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 제대로 마무리를 했다. 전체적으로 FTA가 필요하다. 이것은 내가 대통령 취임하고 반년이 지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FTA로 가야 한다. 이 방향은 이미 결정하고 있었고요. 아무리 열심히 그 연구하고 분석하고 뭐 흔히 말하는 시뮬레이션을 해도 여전히 그 불확실성은 남아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뛰어들 거냐 아니냐. 근데 그 지금 세계 경제가 이렇게 운동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FTA를 회피해 버려도 함께 갈 수 있느냐? 낙오할 수도 있는 것이죠. 조금 일찍 뛰어들면은 좀 앞서갈 수 있다는 기회를 포착하는 그런 그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우리 국민들의 역량에 대한 믿음입니다. 버거운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 국민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 감당해 갈 수 있다는 그 믿음. 우리 국민들의 역량에 대한 믿음. 그것이 FTA를 결정하게 된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몽둥이 들고 청와대로 안 쫓아오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무자비하게 원칙 없이 끊임없이 쏟았던 그 비판, 그것이 절반만 신뢰성이 있었더라도 나는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쫓아내야 될 만큼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언론이 국민들에게 전달한 것 절반만 우리가 믿는다면은 이 대통령은 쫓겨나가야 되는 것이죠. 언론이 국가 권력이냐, 시장 권력이냐, 시민 권력이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이죠. 진정한 의미에서 당신들이 선 자리는 어디입니까?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다가 그로부터 해방된 다음에는 이 권력 저 권력하고 제휴를 해요. 권력과 권력 대안과 결탁해서 권력 게임에 직접 참여하는
부정선수가 돼 있는 거예요. 부정선수잖아요. 그죠? 부정선수가 돼가지고 그라운드에서 뛰고 있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죠. 내내 갈등 일으키고 절치부심하면서 5년 뒤를 기약했는데 또 내가 또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또 싸우죠. 그래서 편을 갈라 싸우는 이 정치의 주체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스탠드로 좀 올라가시오. 네, 꼭 말하고 싶은 것은 당신들은 선수가 아닙니다. 특권과 유착의 고리는 완전히 끊자. 민주화되고 난 이후에 가장 큰 수혜 집단이 언론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감당해야 되는 것은 적어도 정치 권력 내지 정부 권력과 언론이 서로 유착하는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되고, 또 하나 이제 언론이 지난날 누려오던 특권적 지위는 계속해서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대로 하면은 도저히 정부가 일을 할 수가 없다. 정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소위 취재관행도 좀 더 개선해야겠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유착의 문제와 특권의 문제에 다 결합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거의 이 문제를 정리하려고 한 것이죠. 기자실 문제를 개혁하자. 가판 구독 문제도 정리하자. 그다음 무단 출입 이것도 개선하자. 그 취재를 위한 접촉에 있어서의 원칙을 정하자. 절차를 거치도록 하자. 이건 이제 했는데 그것이 언론하고 저하고 이제 각을 심하게 세우게 된 동기가 된 것이죠. 좀 요령 있게 그렇게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가? 사실 글쎄요. 그 어떤 방법이 있을지 그런 것이 저도 지금도 계속 그 자문자답 해봅니다. 피해갈 수 없었는가? 근데 별다른 답이 없는 것 같아요. 피할 수 없었던 일 같고 그렇습니다. 내가 입은 그 상처는 상당히 크지요. 큰데 그 언론 문제는 그래서 그 어떤 숙명적인 것 같고, 내가 안 싸우면 참여정부 이뻐해 주겠어요? 정치투사들이잖아요. 그들이 참여정부를 가만두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항도 못하고 매맞는 아이가 되는 것이죠. 아무 말도 안 하면 기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내가 언론하고 이렇게 맞서 싸우지 않았으면 지금쯤은 아마 무너졌을 겁니다. 참여정부가. 내가 맞서 싸우지 않았으면 그들이 뭐 지금하고 크게 다르게 했을 리도 없고요. 언론이 제대로 되는 것, 그것이 이 시기 한국 민주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요. 그것이 우리 사회 발전의 한 과정에서 꼭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한테 주어진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봉 역풍비, 생어 역수영, 이 말은 김구 선생 그 어록에 들어있는 얘기거든요.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날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물을 거슬러 헤엄친다, 이런 뜻이죠. 그게 적어도 역사에 마주선 정치인의 자세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도 그 생각이 또 같습니다. 정말 내가 그때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언론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헌법 개헌에 대한 의제를 제기했을 때 적어도 토론의 공간은 열어줄 줄 알았죠. 언론들이 작당해가지고 덮어버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요. 정치인들도 다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고, 언론도 다 해야 된다. 2007년 상반기가 적기다, 이렇게까지 사설까지 다
썼는데 막상 개헌 얘기를 2007년 초에 내가 끄집어내니까 전부 그 논의를 중단하자고 덮어버렸거든요. 이게 대선 블랙홀이죠. 아까도 남북 정상회담을 대선용이라고, 이 역시 대선용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왜 토론 주제를 내놨는데 토론 자체를 거부하냐 이거죠. 언론의 기능이 뭡니까? 토론의 광장을 제공하고 거기에서 공정하고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게 하는 곳인데, 지금 중요한 것은 한나라당에서 그 공약을 내놔야죠. 다음 정부에서 개헌을 어떻게 하겠다는 공약이 나와야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안 나오면 우리 언론이 그걸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안 묻는지 모르겠어요. 직무유기죠. 옛날 그 민주주의 운동할 때 또는 시민으로서 제도 개선 운동을 해 나가면서 당연한 것이 받아들이지 않고 짓밟히고 무시당할 때 느끼는 시민의 좌절감하고 별 다를 것 없는 그런 좌절감을 좀 느끼고 있죠. 기분이야 좋을 리 있겠습니까? 실패했다고 하는데 실패가 사실이라도 뭐 기분이야 좋을 리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 아닐 때는 정말 기분이 더 안 좋죠.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정부 실패로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평가 기준을 갖다 대더라도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민생 파탄 얘기하다가 그다음 경제 위기 하다가 그다음 경제 파탄 하다가 요새는 그 얘기 다 들어가 버리고 요즘 후보들이 요즘은 경제에 관해서 얘기를 한다면 후보들이 다니면서 내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이상 경제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 들을 때 이제 혼자서 죽은 놈을 살려야지 살은 놈을 어떻게 살리요? 또 정경유착, 반칙과 특혜, 특권이 없는 사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기회주의 정치라든지 불신의 정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이 지난 87년 이후의 20년의 역사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어디까지 왔냐? 글쎄요. 특권과 유착의 구조 정도는 좀 해소된 것 같고 법치주의 차원에서의 원칙 정도는 어느 정도 해소된 것 같지만은 해소된 것 같고 권력과 권력의 결탁, 권위주의 이런 문제도 좀 해결이 돼가고 있죠. 딱 정치 영역에서 불신, 기회주의 이런 문제들은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 대화 타협 부분은 한 발짝도 앞으로 못 갔죠. 지난번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연정이 어쩌고 했던 것이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 정치를 해나가는 정치가 만들어지면 대화의 정치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 문화와 전통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계산을 했는데 그게 사실 그대로 안 돼버렸어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자기들을 죽이려는 공작이라든지 고도의 술수가 숨어있는 것으로 보고 일체 말대꾸를 안 하는 상대방이 일체 말대꾸를 안 하는 바람에 차질이 한번 생기고 우리 쪽에서 그것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바람에 그 차질이 하나 생겼죠. 우리 쪽 사람들은 합당과 연정을 구분도 하지 않고 너 혼자 잡은 정권이냐? 너 마음대로 넘겨줄 거야? 말하자면 배착이 생긴 것이죠.
상대방이 내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거.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 되어버렸고,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그 원칙적인 법치주의, 이것만으로 성숙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러면서 대화하고 그 타협 협상을 통해서 결론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이런 통합의 과정이 부드럽게 이루어질 때라야 비로소 민주주의의 통합적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관한 우리 한국은 매우 그 초보적 수준도 아니고 부재 수준이죠. 말하자면 아무 발전이 없는 수준이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상당히 많은 논쟁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결주의 정치 문화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거냐. 타협적 정치 문화를 어떻게 해서 만들어 가겠다라는 거죠. 이런 논쟁들이 실제로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미래 사회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라는 그런 그 논쟁이 있어야 하는데, 소위 가치와 전략의 논쟁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사라져버렸거든요. 그것이 말하자면 이번 대통령 선거가 우리 역사를 발전시키는 진보의 계기로 제대로 작용하지 못할 것 같다. 정치인들이 보따리 싸들고 이당저당으로 돌아다니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제가 신경질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그것은 보수 진보 이전의 문제다. 심지어는 민주주의 이전의 문제다는 것이죠. 신뢰가 없는 사회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질서 유지 비용이 들어가죠. 그것이 무너진 사회에서는 상대방을 믿지 못하니까 조사해봐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계약을 해놓고도 전부 또 약속을 위반하지 않는지 또 뒷조사해야 되고 흥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이 거짓말했을 때 아니 정치도자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흥분을 해야 되고, 정치인이 원칙을 저버렸을 때 어떻게 정치도자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화를 내야 되거든요. 정치인들이 말 바꾸었다고 화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 바꾸었다고 화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언론이 말하고 있습니까? 구경만 하고 있죠. 정치라는 게 기술이 아닙니다. 경제 안 하고 어떻게 하고 그거 하는 것이 아니죠. 역사적 과제에 대한 인식, 자각을 가지고 역사적 과제에 맞닥뜨려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도전해 나가는 과정이, 요즘 우리가 솜씨 자랑을 많이 합니다. 경제는 내가 임자다. 솜씨 자랑을 많이 하는데, 정치에서 진짜 우리가 선택해야 될 핵심 요소는 정체성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원칙을 아는 정치인이냐, 원칙이 있는 사람이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것이 기본 요건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추구해야 될 가장 적절한 민주주의 형태가 뭐냐, 그것을 나는 진보적 시민민주주의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삶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어떻게 실현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문제이죠. 독선과 부패의 역사, 분열의 역사, 패배의 역사, 굴욕의 역사, 여기에서부터 비롯되어 왔던 패배주의와 기회주의, 이 문화를 그야말로 오늘날 민주주의 시민사회의 시민문화로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물려받은 역사의 오염된 역사의 찌꺼기들을 해소해 나가는 거예요. 한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위 말하는 이 시민적 주체 세력,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냐. 대통령의 권능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작습니다. 역사의 발전이라는 것이, 또 역사 발전을 위한 그 사회의 제도와 문화의 계획이라는 것이 대통령 한두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하나 뽑아놓고 그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항상 실망할 수만 있을 겁니다. 실망만 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에 정치 권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한 사람의 대통령을 만들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 정치 세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지할 수 있는 그 사회의 가치와 이념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10만 양등설을 주장하는 일이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의 국민이 확고하게 역사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발전 전략에 대해서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아마 무서운 힘이 될 것입니다.